최근 일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고령층에서 선호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 때문이라는데요.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에서 한글을 쓴다는 점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리코예요. 일본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와 컴퓨터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78세이세요.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이 꺼진 채로요. 어머니는 그 휴대폰을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집어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씩 떨리고 계셨죠. 글자 하나를 누르고는 멈추셨어요. 또 다른 글자를 누르고는 또 기다리셨어요. 휴대폰에서는 글자 하나마다 여러 개의 선택지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긴 목록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야 했죠.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 한마디를 치는데 3분이나 걸렸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사진도 나누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휴대폰이 모든 걸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언어 전문가였지만 정작 제 어머니는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일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 학생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러 갔던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거리는 더 붐비고 있었고 음식은 더 매웠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제 귀에 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죠. 어느 날 부산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가꾸운 빵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저는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분을 본 것은. 제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세쯤 되어 보이셨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랫동안 웃으며 살아오신 흔적인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손녀딸이 앉아 있었어요. 15살 정도로 보였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느리게 움직이고 실수도 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셨죠. 마치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로 글자를 치고 계셨는데 글자들이 화면에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다림도 없고 긴 목록에서 고르는 것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메시지를 다 치고 손녀에게 보여주셨어요. 손녀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받아서 똑같이 빠르게 답장을 치고 있었어요. 둘이서 휴대폰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행복해 보였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처럼 휴대폰을 쓰고 계셨어요. 힘들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고 계셨어요. 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방금 할아버지가 보낸 것과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쳐보려고 했어요. 일본어로는 먼저 히라가나로 소리를 하나씩 쳐야 했어요. 그 다음엔 컴퓨터가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나온 목록에서 맞는 단어를 골라야 했어요. 단어 하나를 치려면 3단계나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쳐보니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들은 소리 그대로 칠 수 있었어요. 한글 글자가 소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추측도 필요 없고 고르는 것도 필요 없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 카페에서 2시간을 더 앉아 있으면서 다른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분들도 학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빠르고 쉽게 글자를 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침 식탁에서 휴대폰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모습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던 할아버지와 춤추듯 움직이던 그분 손가락 생각도 났고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을요. 문제는 나이 든 분들이 기술을 배우기에 너무 느려서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너무 복잡해서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언어 자체였어요. 일본어 글자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글자는 모든 사람에게, 할아버지들에게도 휴대폰 사용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한국의 작은 카페에서 휴대폰 2개를 들고 앉아서 왜 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잘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는 혼란스러운 교수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 순간이 제 평범한 삶이 끝나고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도쿄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 아파트는 여전히 작고 조용했어요. 대학 연구실에는 여전히 높다란 연구 논문들이 쌓여 있었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마음속에 비밀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교수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일본어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 글자가 일본 사람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3주 동안 한국에서 배운 걸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수업에 가서 일본어 문법을 가르쳤어요. 단어 패턴에 대한 재미없는 논문도 썼어요.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휴대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예전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그 비밀이 마음속에서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저녁 어머니가 사촌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계셨어요. 벌써 10분 동안 씨름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답답해 보이셨어요. 계속 실수를 하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셨죠.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작은 부엌 식탁에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오래된 전등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모든 걸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글 글자 몇 개를 그려봤어요. 글자들이 간단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직선과 동그라미로 만든 작은 그림 같았죠. 어머니가 종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한글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 하나만 나타낸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딱 하나의 소리만요. 그리고 이 글자들을 블록 싸기처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엔 어머니 휴대폰을 가져와서 한글로 글자 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어머니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단어가 화면에 딱 그대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긴 목록에서 고를 필요도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고 헷갈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법을 처음 본 아이 같은 표정이셨어요. 어머니가 한글로 첫 번째 메시지를 쳤어요. 일본어 내용이었지만 한글로 쓴 거였죠. 안녕하세요를 3분이 아니라 30초 만에 쳤어요. 어머니가 놀랍고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연습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한글을 배우셨어요. 똑똑하시고 끈기도 있으셨거든요. 2주 만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셨어요. 4주 만에는 친구들에게 사진과 재미있는 얘기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제 발견을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대학에서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과 길고 지루한 회의에 앉아 있었죠. 연구비 얘기, 학생 성적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에만 매달린다고 불평하기도 했고요. 한글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두려움이 입을 다물게 했어요. 웃을까봐 무서웠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일본 문화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야마다 교수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주 전통적인 분이셨거든요. 일본어는 완벽하니까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믿고 계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너무 많이 써서 일본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제가 일본어 타이핑에 한글을 쓰자고 제안한다면 야마다 교수님이 어떤 환한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해봤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실 모습도 상상했어요. 일자리와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용히 지내면서 2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디지털 마법을 발견하도록 도운 딸이었어요. 직장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교수였죠.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무거운 거예요. 클수록 들고 다니기 더 힘들어지죠.
어느 날 대학 복도를 걸어가다가 학생들이 타이핑 과제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본어 입력이 너무 느리고 복잡하다고 했어요. 훨씬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한국 친구들이 부럽다고도 했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들도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기술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똑같은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젊고 똑똑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학생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아주 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건물은 조용하고 비어 있었어요. 가끔 경비 아저씨 발소리만 복도에 울리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춤추는 손가락을 가진 한국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쉬운 메시지를 보내고 기뻐하시던 어머니 얼굴도 생각났고요. 타이핑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학생들 생각도 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비밀을 숨기는 건 아무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제 두려움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머니 속 반짝이는 돌이 너무 밝아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곧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될 거였어요.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비밀을 안고 안전하게 계속 살 수도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펜을 집어들고 한글과 일본어 타이핑에 대한 첫 번째 연구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모험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제 비밀을 세상에 내놓기로 한 그날은 마치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고 조용했던 제 삶의 끝자락에서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한글이 일본 사람들의 타이핑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쓰는 것이었어요. 2주 동안 매달렸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쓰고 또 고치고 있었죠. 책상에는 커피 잔들과 구겨진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요. 잠도 거의 못 잤어요.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교수 회의에 가져갔어요. 회의실은 길고 좁았어요. 가운데에 큰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15명의 교수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재판관들 같았어요. 공기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긴장한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일어서서 제 연구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하면서 점점 힘이 생겼어요. 한글이 어떻게 나이든 일본 분들의 기술 사용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타이핑 테스트 자료도 보여드렸죠. 디지털 포용과 사회적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야마다 교수님 얼굴이 삶은 가재처럼 빨갛게 변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화나 보였죠. 제가 발표를 끝내자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야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셨는데 목소리가 종이를 자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제 연구가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일본 문화를 무시하는 거라고도 하셨죠. 젊은 교수들은 이상한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서로 속삭이는 분들도 있었죠. 제 뺨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두운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기분이었어요. 가로등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안전하고 재미없는 연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치고 계셨어요. 친구가 보낸 뭔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한글로 일본어를 쓰고 계셨는데 그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나이 든 교수 몇 분이 변화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동료를 만났어요. 타카하시 에리라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밝고 호기심 많은 눈과 걸을 때마다 통통 튀는 갈색 곱슬머리를 가진 학생이었죠.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더니 제 연구에 대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디어에 정말 신나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로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 학생의 열정은 길고 어두운 폭풍 뒤에 비치는 햇살 같았어요. 함께 일본 전국 대학생들에게 타이핑 경험에 대해 묻는 큰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질문을 계획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에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에너지와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일본 전국 대학교 9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어요. 2주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렸어요.
매일 이메일을 수십 번씩 확인하고 있었죠. 결과가 돌아왔을 때 저희는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73%의 학생들이 한글이 일본어보다 타이핑하기 쉽다고 했어요. 34%는 이미 몰래 한글을 써본 적이 있다고 했고요. 89%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타이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숫자들이 제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글이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학생들 의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세상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봐야 했어요. 그때 오카베 신타로라는 분을 만났어요. 디지털 커넥트라는 스타트업 회사의 기술 책임자였어요. 그 회사는 스마트폰용 건강 앱을 만들고 있었죠. 뾰족한 검은 머리에 캐주얼한 옷을 입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신타로는 대학 교수들과 달랐어요. 전통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 연구를 설명하니까 눈이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회사에 와서 직원들과 함께 한글 타이핑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사무실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의자들과 식물들이 곳곳에 있었죠.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드를 쓰고 앱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신타로 팀은 일본어 대신 한글로 업무 메시지를 써봤어요.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하는지도 측정했고요. 팀 전체가 얼마나 생산적이 되는지도 추적했어요.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직원들이 한글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65% 더 빠르게 칠 수 있었어요. 실수도 줄었고요. 짜증도 덜 났어요. 팀 전체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글이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신타로가 기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바로 거절하셨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젊은 교수를 믿지 못하셨거든요. 외국 글자를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몇 분은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타나카 할머니는 82세로 온화한 눈과 조심스러운 손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스즈키 할아버지는 75세로 멀리 사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와타나베 할머니는 79세로 손주들과 사진을 나누고 싶어 하셨죠.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그룹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학습지를 준비하고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셨어요. 한글이 낯설어 보이셨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수업 후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타나카 할머니는 손자 이름을 30초 대신 3초 만에 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스즈키 할아버지는 딸에게 첫 번째 사진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와타나베 할머니는 옛 학교 친구들과 단체 채팅에 들어가셨죠. 날이 갈수록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술이 더 이상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요. 복지관 교실이 좌절과 두려움 대신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 성공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른 연구자들도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어요. 전통적인 언어 전문가들이 학술지에서 저희 연구를 공격했어요. 민족주의 단체들은 일본 문화를 파괴한다고 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저희 연구가 비애국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비판이 아팠지만 저는 계속 제 나이 든 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행복한 메시지를 보내는 어머니 생각도 했고요. 전통보다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안전하고 조용했던 제 세상에서 논란과 갈등이 있는 곳으로 건너왔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글과 일본어 소통 사이에 제가 만들고 있던 다리는 매일 더 튼튼해지고 있었지만 그걸 무너뜨리려는 힘들도 함께 강해지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바꾼 전화 한 통이 화요일 아침에 걸려왔어요.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격식을 차리고 있었고 진지했어요. 정부에서 제 한글 프로그램을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시부야에서 공식적으로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온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죠? 나이든 참가자들이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죠? 한글이 너무 어렵다고 했던 비판자들이 맞다면 어떡하죠? 6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시부야 복지관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친근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황금색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65세부터 85세까지 100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셨어요. 첫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한글이 불가능해 보이셨나 봐요. 83세인 야마모토 할머니는 학습지를 보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늙고 바보 같아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작은 나무 테이블에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글을 그리려고 하시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각 글자가 간단한 그림 같다고 보여드렸어요. 아 글자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 같고 오 글자는 팔을 들고 있는 사람 같다고 설명했어요. 천천히 야마모토 할머니가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떨림이 멈췄어요. 눈물도 말랐고요. 첫 주가 끝날 때쯤 할머니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셨어요.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3주 차에 왔어요. 교실에 들어가는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휴대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웃고 계시는 거였어요. 타케시 할아버지가 한글로 나카무라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농담으로 답장을 치고 계셨죠.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치 부산에서 봤던 그 한국 할아버지처럼요. 날이 갈수록 변화가 더 강해졌어요. 기술을 무서워하던 분들이 이제 서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첫 수업에서 울었던 야마모토 할머니는 새로 온 분들에게 첫 글자를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타이핑 속도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어요. 첫 주에는 대부분이 일본어로 간단한 메시지 하나 치는데 3분 넘게 걸렸어요. 6주 차에는 같은 메시지를 한글로 50초 만에 치고 계셨어요. 하지만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진짜 기적은 소외되었던 분들이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사토 할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매일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후지와라 할머니는 손녀 단체 채팅에 들어가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복지관이 매일 설렘으로 북적거렸어요. 사람들이 일찍 와서 늦게 떠났어요. 집에서 만든 쿠키를 가져와서 나눠 먹었어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수업 외에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6주가 끝났을 때 자랑스러우면서도 긴장됐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저희 결과를 보러 오고 있었어요. 주요 신문사 기자들도 인터뷰를 원했어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할 예정이었죠. 발표 날이 밝은 봄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복지관이 관계자들, 기자들,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군중 앞에 서니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타이핑 속도가 70% 향상됐어요.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300% 늘었어요. 온라인 정부 서비스에서 어르신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야마모토 할머니가 관중석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셔서 뭔가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정된 손으로 제 마이크를 받으시고 군중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술에 뒤처진다고 느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과의 대화를 그리워했던 얘기도 하셨고요. 한글이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는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쳤어요. 그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쳤어요. 그날 저희의 작은 시범 프로그램이 전국 뉴스가 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어르신들이 휴대폰으로 행복하게 타이핑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신문에서는 디지털 포용과 언어 혁신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전 세계 대학들이 함께 일하자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엔에서는 저희 연구를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 발표해달라고 초청했어요. BBC와 CNN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6개월 안에 저희 프로그램이 일본 전국 200개 지역으로 확대됐어요.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통을 위해 한글을 배우셨어요. 가족들이 다시 연결됐어요.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었어요. 디지털 참여가 급증했어요. 불과 2년 전까지 휴대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제 어머니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진을 보내고 기사를 공유하고 모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모두 한글로 일본어를 치면서요. 제 연구가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했던 야마다 교수님은 조용히 저희 교육 세션 중 하나에 참석하셨어요. 뒤쪽 구석에 앉아서 어르신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과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연구 비판을 멈추셨어요.
지금 제 대학 연구실에 서서 수천 명의 어른신 참가자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들을 보고 있으니 제 모험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단순히 타이핑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세대 간 전통과 혁신 사이, 고립과 연결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였어요. 부산에서 만났던 춤추는 손가락을 가진 그 한국 할아버지는 그 겨울날 중요한 걸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너머를 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때로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 비밀이 운동이 됐어요. 제 두려움이 용기가 됐어요. 제 작은 발견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어요. 다리가 완성됐고 사람들이 매일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